네, 253페이지 35번. 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 자, 저당권은 사라집니까? 그대로 존속합니까? 저당권을 불법으로 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당권 사라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상은 지워져 있으니까 그걸 뭐요?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복되기 전에 뭐가 행해졌다? 경매가 행해져 가지고 경락인 매수인이 대금을 다 뭐했다? 완납했습니다. 자, 저당권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이 지문이 만약에 틀리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완전히 아주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을, 채무자, 채권자가 무슨 권자죠? 이게 저당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어서, 네? 경매로 집어넣어서, 네, 경락인이 대금을 다 뭐 했는데, 완납했는데, 그죠? 그럼 보세요. 지금 저당권자가 만약에 2번 저당권이고, 여기 1번 저당권이 있었다. 몇 번 저당권이요? 근데 1번 저당권이 무슨 상태에서? 불법으로 뭐가 된 상태에서? 말소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지금 진행 중인데? 아니, 1번이. 이거 다시 뭐예요? 회복하려고 지금 뭐 하는 중에? 진행하는 중에, 여기 2번 저당권자가 뭘 해서? 경매가 해서 저당권자 경락인이 여기, 예? 여기 뭐까지 했다, 한다면, 몇 가지 맞췄다고 합시다. 그러면 회복 진행했을 때 이걸 다시 끝까지 회복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회복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필링 거꾸로 다 돌려야 되지. 그러면 이거 다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난 뭐야? 절차가 복잡이잖아. 그리고 저당권의 목표가 소유권 취득의 목적에 의해 배당받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은 배당받는 게 목적이지 소유권 취득의 목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판례는 회복할 수는 있는데 회복하는 도중 이렇게 뭐가 돼버리면, 이게 끝나버리면 이 회복은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모두 받지 못하고. 그러면 저당권자는 원래 정상적인 코스는 이 사람이 먼저 뭐 받고 우선 변제 받고 2번이 그 다음 코스로 와서 받는 게 원래 순서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입장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가 배당 받은 금액 있죠? 얘한테 가서 시비하는 거야. 내가 먼저 배당 받을 것을 네가 먼저 배당 받았으니까 부당 이득으로 내놔라. 그렇게 뭐한다? 처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법 말소가 됐을 때 저당권은 그대로 뭐 했지만 있지만 뭐 하는 도중에, 아니 회복하는 도중에 경매가 진행돼서 경락인이 다 끝났으면 다시 원시시킬 수는 뭐야? 없고, 단지 나보다 먼저 배당 받아간 사람한테 가서 뭐 한다? 돈 달라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에요. 회복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토지 저당권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 농작물에도 해당한다. 이 무단 경작이 나오면 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였었지?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 무단 경작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따라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되더라도
무단 경장 농작물에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따라서 무단 경장 농작물에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세 번째,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이 말은 맞죠? 그러면 명의만 갖춘 수목이 토지에 부합합니까? 아니,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죠. 부합할 이유가 없잖아요. 논리 모순. 네 번째,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설정 당시 같으면 건물이 등기든 미등기든 무허가든 관계없지 않을까? 틀린 지문. 그 다음에 근상권 이전 부기 등기가 맞춰졌을 때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근상권 말소 청구 상대방은 양도인이 아니고 누구다? 양수인. 35번은 1번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36번. 별표. 자, 36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연습할 게 있죠? 그래서 1번 저당권. 무슨 저당권? 1번 저당권 중간에 낀 2번. 그러니까 몇 번과 몇 번?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중간에 낑겨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자를 제3취득자라 한다. 무슨 자라 한다? 제3취득자라 합니다. 36번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아시세요? 자, 36번 갑은 누구를 채권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갑은 을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 저당권이 설정된 누구의 아파트? 아파트 누구 거예요? 어쨌든 누구 아파트야? 무 아파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3년 전으로 임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문을 잘 읽어보니까 갑은 임차인이에요. 갑은 임차인이죠. 그러면 갑은 이 아파트 을을 채권자로 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소액의 저당권 설정된 누구의 아파트? 무 아파트 임차여 거주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 갑은 어디 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 뒤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무로부터 다시 또 돈 빌렸다 그랬지. 채권 있고 무슨 권? 저당권 설정돼 있다고 그랬죠. 또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뭐는 했는데, 그럼 이사해서 주민을 했다는 얘기는 갑이 뭘 갖췄는데? 대항력은 갖췄는데, 아이고 또 뭐라고 돼 있어? 확정일자는 이 2번 저당권 뒤에 받았다고 돼 있죠. 무슨 일자? 자,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림 그릴 때 한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이 그림 그리다가 중간에 신경이 나니까 도대체 무슨 제가 이 지문을 읽을 때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시간 순서적으로 그냥 서술해주면 괜찮지 않아요? 그냥 무 아파트가 있는데 1번 을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 대항력 갖추고 2번 저당권 설정되고 확정일자는 뒤에 받았다. 이렇게 기술해주면 읽는 게 편하잖아. 이 출제하신 분이 정신 분열증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기출 문제예요, 과거에. 정신 사나운 사람이야. 그럼 포인트는 이 임차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놓은 거야. 1번과 몇 번 있다? 2번에
끼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제가 옛날에 특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임차인이 초강력 울트라 슈퍼가 있고, 두 번째는 네? 아니, 순수 슈퍼가 있고 초강력이 있고 뭐가 있고, 네? 변질된 슈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슈퍼는 잘 안 내겠지. 어차피 슈퍼는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항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슈퍼 아닌 것들을 낸다는 얘기죠. 그럼 포인트는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일단 풀어볼게요. 1번. 누가 경매했어요? 응? 을이 경매했다고 그랬죠. 을이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는 어디예요? 여기야, 여기 어디? 여기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기준선 있는 거니까 뭐야? 이거 뭐 되고? 소재. 이것도 뭐가 되고? 소재가 되고. 병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1번. 매각대금에서, 자, 갑은 누구보다는? 갑은 을보다는 언제 받아요? 네? 을보다는 뭐이나? 후순위 맞죠? 근데 병보다 먼저 받는다고 돼 있지. 말이 안 되지. 왜? 확정일자가 우선 면제 아니에요? 그러면 저당권자 우선 면제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저당권자 우선 면제 받는 거죠. 근데 확정일자가 누구보다 늦음으로? 뒤에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얘가 먼저 뭐하고? 배당받고, 누가 배당받고? 병 받은 다음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뒷부분이 잘못됐죠. 을보다는 후순위 맞죠. 근데 병보다 먼저 받는 얘기는 안 맞잖아. 확정일자가 저당권자 뒤에 붙었으니까. 이 확정일자가 미리 받았으면 뭐 할 텐데? 뒤에 받고 얘보다 먼저 받겠지. 확정일자가 뒤에 있으니까 끝에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고. 두 번째 지문. 병이 경매를 신청해서 매각됐다고 그랬죠. 누가 경매했어요? 병이 경매했습니다. 어디가 기준일까? 똑같아요. 어디가 기준이에요? 똑같아. 어디가 기준? 을 기준. 갑의 임차권은 자녀 존속 기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가 기준이니까 경매가 되면 전부 다 뭐가 된다고? 다 사라진다고요. 배당 받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2번 지문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1번, 2번 경매되면 박수 치고 뭐하라? 떠나라. 그래서 2번 지문 X입니다. 세 번째 지문. 병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됐죠. 매각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해서 배당받지 못한 때 경매인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얘가 경매했을 때 이게 살아요, 죽어요?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지문이나 몇 번 지문이나 2번 지문이나 3번 지문이나 같은 거예요. 소멸하니까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죠. 네 번째 지문.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에 매수 대금에서 갑은 보증금에 관하여 을보다 선행하여 변제받습니까? 갑은 누구에 대해서? 병보다 먼저 을보다 선행해서 면제받습니까? 말이 안 되죠. 다섯 번째, 갑은 무가 뭐해도 얘가 반대하더라도 이 금액을 뭐해서 변제해서 유리한 지위를 뭐 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위 변제. 무슨 변제? 그럼 볼게요. 이게 만약에 2천만 원이야. 얼마라고요? 이 사람 보증금이 2억이야. 얼마라고? 만약에 확정일자가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 저당권이 2억이야. 확실히 관계없다. 해봅시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배당하게 되면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2천 받죠? 그 다음 누가 받아요?
병 받고 나중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락대금이 2억밖에 없어. 그럼 한 푼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금액을 대신 뭐 해버리면, 아까 제3취득자가 앞에 거 뭐 해버리면, 변제하면, 얘보다 뭐 앞에 있잖아. 변질된 슈퍼가 나오네. 대위 변제하면 뭐야? 유리한지를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답 몇 번? 5번. 실제 시험에서는 2번, 3번으로 보통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맞따랐을 때 아주 빠르게 푸는 방법은 딱 보세요. 아, 이게 끼어있는 임차인 전세권자인지를 보시고, 특히 주택임대차가 나오잖아요. 밑에 그림 그리지 마세요. 시간 걸리니까. 밑에 들어가면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세요. 배당을 먼저 받고 늦게 받는 게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목표가 뭐예요? 중개업자라서 이 임차인이 경매가 되면 새로운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있는지,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해 줘도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잖아. 특히 이런 앞에 저당권 붙은 이유에 들어간 임차인들은 반드시 뭘 갖춰야 돼요? 확정, 일자를 꼭 갖추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36번은 낀 임차인을 낸 겁니다. 뭘 냈다고요? 낀 임차인. 그래서 힘들 때는 바로 밑에 들어가서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이야. 배당을 먼저 받는다, 늦게 받는다, 그걸 정답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출문이 왔던 거고요. 자, 37번 가겠습니다. 갑은 채무자인 을서유 산림의 저당권을 뭐했다? 설정하였다. 그 을이 산림에서 무단으로 뭐해서? 임목을 벌채하기 시작한 경우에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틀린 것. 1. 갑은 이미 벌채된 되어 반출된 목재에 대하여 을이 점유하고 있는 한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동그라미 네 글자로 고치세요. 뭐예요? 저당권자가 그 살림을 점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반환 뜻이 뭐예요? 이 수목 반환받아서 어디다 보관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기초로 해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 안 되겠죠. 다만 그 밑에 5번 있죠. 갑은 을에 대해서 벌채행위 중지 뭐 할 수 있다? 벌채 중지 가능하지요? 요거는 214조 준용한다. 몇 조요? 방해 제거. 단 반환 213조는 준용하지 않죠. 자, 프린트볼 보세요. 준용 규정 보세요. 준용 규정 맨 뒤에 있습니다. 370조 준용 규정 제일 먼저 달랑 딱 214조 나와 있죠. 네? 몇 조가 안 들어가 있어? 213조가 안 들어가 있잖아. 213조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A, B, C 적어놨습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이때 누가 떠올라야 돼요? 아니, 지지전 유질저에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자는 점유가 내려오지 않았죠. 따라서 213조 준용 반환은 없고 214조 방해 제거 예방만 있죠. 그러니까 A 반환은 없고 방해 제거는 있고 방해 예방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반출, 수목, 반환은 할 수 없죠. 근데 나무 자르지 말라고 벌채, 중지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다시 문제 37번에 2번. 저당권을 침해하는 자가 채무자이므로 을은 기한 이익을 뭐한다? 상실. 기한 이익 상실이 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화가 되겠죠. 세 번째 질문. 갑은 을에 대해서 침해로 감소된 담보 가치를 보충할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렇게요. 벌채 반출, 수목, 반환은 요구할 수 없죠. 벌채, 중지는 요구할 수 있죠. 대신 니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담보물 보충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번째, 갑은 을에 대해서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37번은 물권적 청구권을 얘기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38번의 정답만 보겠습니다. 4번 보세요. 4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과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에게는 저당권 실행 비용이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자, 360조 가보세요. 몇 조요? 일반 저당권 360조 로쿠꺼 주문 5개. 뭐뭐 나와요? 첫 번째 원본, 두 번째 이자, 세 번째 자, 네 번째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이게 바로 뭐다? 지연이자. 몇 년분에 하나 한다? 1년분에 하나 한다. 다섯 번째 끝에 있잖아요. 실행 비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38번에 4번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근저당의 채권 최고에게는 저당권 실행 비용이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걸 근저당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당연히 원본 들어가 안 들어가요? 확정된 원본 있죠? 또 이자도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최고에게 위약금도 기재가 되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뭐?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입니까? 하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몇 조 읽으실 때 306조 읽으실 때 제가 맨날 이런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 끝에 두 개 뭐죠? 체불, 손배, 1년분에 하나죠. 실행비용 포함되어 있지. 이것이 근저당 가면 맨 마지막 게 두 개가 뭐라고? 1년분에 하나지.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번 질문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저당권 피담보 채권에는 실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뒤에 거 몰라도 근저당에는 실행비용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질문 틀렸다. 360조 잘 관리하세요. 끝에 거 두 개. 근저당에 쓰는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실행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다음 39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자가 나왔어요? 제3취득자. 이렇게 기억하기. 써볼까요? 1번 저 무슨 저? 1번 저,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있다?
제3취득자 무슨 자? 그 다음에 2번 저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3취득자가 어디에 낑겨 있다? 1번 저당권 뒤에 들어갔죠. 다음에 또 어디에 끼어 있어요? 2번 저당권 중간에 끼어 있죠. 자, 판례 태도 2번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취득자지.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죠. 2번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경매가 되면 이 사람들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준이니까. 그쵸? 그래서 첫 번째 1번 제3취득자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대위변제 가능하죠? 두 번째, 제3취득자의 변제가 있으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자동소멸, 말소소멸? 자동소멸. 세 번째,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는 무슨 자? 그래서 경매가 되면 죽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판례에 의하면 제3취득자는 변제기 전 저당 채무를 변제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언제 갚아야 돼요? 아니, 변제기 도래한 다음에 저당권 실행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변제기 전에는 뭐 하면 안 된다? 대위 변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위 변제도 언제? 채무자 변제기 뭐해서 도래한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섯 번째, 소유자가 제3취득자로 변제했을 때는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 4번도 판례 태도입니다. 제3취득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아주 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아주 여유가 있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응? 경매인 될 수 있다 없다? 경락 받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위 변제한다. 무슨 변제? 유리한지 차지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아예 여유가 없으면 경락 당해지면 어떡하겠어? 이때 제3취득자는 점유자로서 들어간 무슨 비를 경락대금에서 뭐 받을 수 있다?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조문 해볼까요? 제3취득자 가볼게요. 4페이지 가시면 363조 2항에 줄쳐놨습니다. 뭐 적어놨을까?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아주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얘기죠. 그 다음 그 밑에 364조 제3취득자가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대위 변제죠. 단 이 변제도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채무자 변제기 도래 이후에 채무자가 못 갚아서 저당권 실행될 염려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지, 채무자 변제기 전에는 뭐 하면 안 된다? 변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판례 태도, 상급에 속하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364조는 대위 변제. 이때 이 담보된 채권은 360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위에. 따라서 지연이자 가지고 있을 때 지연이자는 몇 년분만 갚아주면 된다? 1년분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5페이지에 367조 제목이 뭐죠?
제3취득자 비용 상한 청구권.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윗비를 지출했죠. 다시 203조 1항 2항 나오네. 203조가 뭐예요? 점유자, 회복자, 필요비 윗비 상한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어디서 먼저 받는다? 경매대금에서 뭐 받을 수 있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무슨 자? 제3취득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갈게요. 계산 문제. 학계론만 계산 문제 있는 거 아니죠? 민법도 있습니다. 무슨 저당? 공동저당. 네, 여기는 아주 단순한 것을 갖다 얹어놨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 뭐 하면서 차용하면서 네, 자신의 채무자 ABC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하였다. 을이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부동산을 동시에 뭐했다? 경매했다. 위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이 각 얼마? 뭐 각 부동산별로 9천, 6천, 3천. 그러면 채권액이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그러면 1억 5천을 비율로 곱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뭐죠? C분의 지금 뭐 구하라는 거예요? C야 A야 B야? C죠? C가 얼마예요 그러면? 그럼 이게 C 아니야 C 이렇게. 그럼 총 금액이 얼마예요? A, B, C 다 더하면? 네? 그럼 1억 8천 분의 C가 얼마예요? 3천이니까 맞나 이거? 6분의 1이니까 곱하면 얼마예요? 네? 맞습니까? 1억 5천 맞잖아요. 6분의 1. 그럼 1억 5천 나누기 6 하면 얼마란 얘기예요? 계산해봐. 1억 5천 나누기 얼마 하면 6 하면 얼마다? 2천 500이죠. 그래서 비율로 나눠서 간다는 얘기, 안분한다는 얘기. 뭐 한다? 안분.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장 풀지 마시고 나중에 뭐 한 다음에 다 패스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남아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1번은 5번이고요. 자, 42번 볼까요? 근저당 한 문제 나왔네요. 자, 공동저당 동시 배당에 관한 민법 규정은 후손이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뭐한다? 적용한다. 자, 동시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을 X, 채무자 을 Y 토지가 있을 때, 자, 동시 배당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집어넣으면. 같이 동시에 같이 배당 경매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예뻐요. 뭐 한다? 뭐 한다? 안분. 뭐 한다고? 자, 근데 만약에 이시 배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시 배당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누구는 후, 이 부동산에 또 누가 있어요? 후가 있으면 이렇게 크로스로 갑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법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368조에. 몇 조예요? 368조. 지금 요거 한 것이 방금 전에 봤던 41번이죠. 채권에 곱하기 x 플러스 y분의 x, 채권에 곱하기 x 플러스 y분의 y. 그게 뭐 한 거예요? 안분. 만약에 한쪽 부동산 훑고 지나가게 되면 이 부동산의 후는 이쪽 부동산 안분배 금액을 뭐하고? 대위. 이쪽 부동산 훑고 지나가면 일단은 이 부동산의 누가? 후가 이쪽 가서 뭐한다? 대위. 그게 368조 2항이에요.
계산 방식을 글로 풀이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동시배당, 이시배당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거나 말거나 동시, 이시배당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는 지문. 그 다음 두 번째, 일부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무효일지라도 나머지 물건 저당권 무효는 아니겠죠. 이쪽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살아있는 거 아닐까. 세 번째, 저당권자는 동시배당과 순차배당 선택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맞는 지문. 자, 네 번째 겁니다. 공동저당 목적물 일부가 어디에 속하고? 물상보증인 속하지요. 물상보증이 나오면 물상보증인은 칼 들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뭐 들고 있다고요? 함부로 갖다 죽습니다. 물상보증인 칼 들고 있고요. 자, 채무자 수의 목적 부동산의 후정권자가 있습니다. 자, 물상보증인을 우선할까요?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상권자가 우선할까요? 선택해 보세요. 제가 방금 물상보증 뭐 들고 있다고 그랬어? 넘으면 찍어버립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부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채무자 후는 물상보증 갖다가 뭐 맞아 죽는다? 칼 못 들어갑니다. 아셨어요?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 물상보증일 때는 물상보증 뭐 들고 있다? 칼 들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다섯 번째, 순차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았다. 대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도 대입권 뭐한다? 인정되겠죠. 42번은 5번.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60페이지에 4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채권 최고액은 중요한 사항이죠. 채권자가 어디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두 번째,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 당사자 약정으로 근한권 소멸시킬 수 없다. 뭐 약정해가지고 소멸시킬 수 있다. 세 번째,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뭐 했다? 초과했다. 최고 플러스 알파가 나왔죠. 물상보증인 제3자죠. 채권 최고액 변제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물상보증은 레빗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됐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무슨 시? 경매 신청 시. 누가 경매 신청한 거예요? 이 채자는 이제 장난친 거고,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면 자신의 채권은 언제 확정돼요? 경매 신청 시 아니에요. 이거 후순위가 경매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경매한 거야? 선순위. 그래서 4번 지문 맞고요. 다섯 번째,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이전 채무 원인 변경에 관해서 후순위 권리자 승낙 있어야 된다. 확정되기 전에는 주된 채무가 이전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할 때는 승낙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41번은 4번. 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47번. 네,
근저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있죠. 확정되기 이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저당권의 확정 전 발생한 원본 채권이죠.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 채굴 범위 내에서 여전히 뭐가 된다? 담보가 되겠죠. 확정 전 발생한 원본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 원본 채권에서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잖아요. 따라서 확정 후 발생하는 뭐도 이자도 채굴 범위 내에서 여전히 뭐가 된다? 담보가 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은 반대로 해야 되죠. 후순위, 선이 아니고 누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간은 언제가 아니고 경매 신청 시가 아니고 언제다? 네? 경락대금 뭐다? 완납시죠. 막 허물어 놓았어요. 그 밑에 3번 읽지 마시고 밑에 해설에 3번을 박스에 넣고 있는 게 나아요. 해설 3번에 뭐다 있어요? 후 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뭐 할 때? 신청했을 때 선순위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매수인이 대금을 담보했을 때, 완납했을 때 확정된다. 이걸로 기억하세요. 사실 3번으로 읽지 마시고 밑에 몇 번으로? 3번. 다음에 거기 47번에 5번 같은 경우 채권 총액이 뭐 있습니까? 채권 최고액을 뭐 했다? 초과. 자, 채무자 겸 설정자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 담보 제공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채무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빚이야? 자신의 빚이죠? 그러면 근저당권 확정 전 채권 채굴 변제하고 말소 청구했으면 안 되겠죠.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다 갚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근저당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50번 별표해 두시고요. 여러 번 읽어 두세요. 1번 질문은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채무자 책임 한도액이 아닙니다. 채무자 책임지는 한도액이 아니고 뭐다?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채무자 채무액이 채권 채굴을 초과했죠. 물상 보증은 내 빚이 아니죠. 그럼 전액을 변제해야 됩니까? 최고액만 갚아도 말소 청구할 수 있잖아요.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뭐하면, 세 번째 거,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저당권 됐죠. 그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에서 뭐 되지 않는다?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저당권으로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언제 확정될까요? 경매를 뭐 했을 때? 신청한 때 확정되겠죠. 다섯 번째,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뭐 했다? 신청했습니다. 선순위 채권은 언제 확정될까요? 매수인이 전부 다 뭐 했을 때? 완납한 때 확정됩니다. 네, 계약법으로 가보겠습니다. 268페이지.
네, 채권법 들어가 있습니다. 채권법은 여덟 글자 기억나세요? 계약 분류 기억나세요? 전전. 두 번째 뭐 있어요? 세 번째 뭐뭐 쭉 뭐를 이해하는 걸 뭐라 그러죠? 뭐라 한다? 출출. 그러면 전전 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슨 계약이에요? 네? 전형 계약과 무슨 계약? 비전형 계약 나누고 양약 가지고 하는 것이 뭐죠? 낙성과 유물. 무무 가지고 하는 게 뭐죠? 출출. 그래서 이 그러니까 8개 계약 가지고 분류해서 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수업할 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전형, 비전형이면서 요거 할 때 이게 무슨 계약이 대표고, 매매 계약이 대표고, 여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유물 계약 가지고 이거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낙성 계약 가지고도 한 문제가 나오죠. 이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이게? 이거요. 청락, 승낙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딴 게 무슨 계약이다? 여기서 꼭 한 문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의 특질이 바로 뭘까? 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동시이행. 무슨 이행? 동시이행. 또 하나가 뭘까요? 위헌부당. 그래서 여기 두 문제짜리입니다. 몇 문제짜리? 두 문제. 그 다음에 동시이행하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있죠. 동시에 연결되는 게 뭐였었어요? 이 단어. 이행지체. 위헌부담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 나오잖아요. 그래서 쌍무계약의 무슨 단어라? 동시이행은 이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타이틀 제목이 채무불능 있잖아요. 위헌부담은 뭐랑 연결되고? 이행불능.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두 문제 채불 들어가면 나오는 얘기가 지체하면서 나오는 것이 여기 무슨 해제가 나오죠? 무슨 해제? 법정해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 두 가지 이행불능과 위헌부담이 바로 이게 뭔지 아시죠? 후발적 불능을 얘기합니다. 무슨 불능이요? 무슨 불능? 그럼 무슨 불능이 나와요 또? 자, 원시적 불능 원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보통은 계약이 뭐죠? 무, 효. 이때 쓰는 단어가 뭐다? 계약, 체결상, 과실은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되는 것이 이게 전부불능이야. 무슨 불능이요? 원시적 이제 객관적 무슨 불능이 나와요? 4번으로 가죠. 면적 부족. 무슨 부족? 자, 담보 책임 들어가죠.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은 무슨 하자가 있고? 물건 하자가 있습니다. 자, 면적 부족은 권리일까요? 물건 하자일까요? 응? 물건 아니고 뭐다? 권리 하자. 이 담보 책임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유상계약의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 계약 분류 안에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계약 분류가 몇 문제? 하나. 청락, 승낙, 낙성 하나. 계약금 계약 하나. 동시이행 하나. 위헌부담 하나. 법정해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불능? 이거 하면서 담보 책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네. 몇 문제? 계약법에 몇 문제 나온다? 계약법 10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문제가 걸려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일곱 문제. 이거 가지고 묻는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는 1번부터 40번까지가 합격한 문제죠? 무슨 문제? 그러면 41번부터 몇 번까지가? 80번까지가 무슨 문제예요? 민법 문제예요. 시험을 순서대로 풀어요? 민법부터 풀어요? 학교로부터 풀어요? 보통 그냥 그럼 풀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간이 스타트해서 몇 분 주죠? 100분 주잖아.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학교로는 40분까지 그거 다 읽지. 다 읽잖아 이렇게 보통. 그 다음에 민법 문제도 풀죠. 이래 가지고 계약법 정도 가면 그게 65번이야. 몇 번이요? 65번 정도 가서 65번 정도 아직 한 70번 정도 있잖아요. 여기 정도 가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죠.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뭐 나왔다고요? 오늘 갑자기 학원으로 누가 저한테 전화 왔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전화 좀 해달라고. 전화했더니 누가 받아요. 근데 갑자기 저 아시죠? 막 떠드는데 처음에 무슨 소린가 도대체. 알고 봤더니 과거에 일산에서 어디서? 그때가 한 12회 때나 13회 될 거야. 그때 공부하던 학생이야. 근데 1차는 합격하고 2차 하다가 안 돼가지고 공부를 뭐하고 접고 다른 이제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공연 중에서 공부하겠다고 저를 인터넷에서 막 찾아가지고 연락이 온 거야. 12회 때 13회 때가 그럴 거야 아마. 지금 몇 회야 지금? 그래서 이 공부는요 한 번 시작했으면 꼭 뭐 해야 된다. 합격을 해야 되는 시험이야. 벌써 몇 년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사업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갑자기 한이 있다는 게 뭐 한이 있다는 거예요? 합격을 못 해가지고 합격이 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뭐 하겠다고 지금?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합격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10년 지난 다음에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10분 남았습니다. 이 말이 들려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104조를 기억하셔야 되죠. 104조가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있죠.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궁박에 빠진다. 뭐에 빠져요? 경제적 궁박이요? 정신적 궁박이요? 궁박에 빠져버렸어. 그러면 여기 한 15문제, 10문제 이상은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습니다. 못 읽는다. 지금 빨리빨리 이제 무슨 상태로 가야 돼? 이제 답을 뭐 해야 돼요? 답을 이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빨리 답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답을 옮길 때 모든 문제의 정답이 다 체킹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몇 개일까? 이게 10개만 해도 문제 없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그리고 물음표에 대한 답이 1번하고 3번, 2번하고 4번. 그래도 나름 답을 그래도 그나마 골라놨어, 그나마.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1번 같은데 3번도 정답인 것 같아. 그러면 답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번하고 3번 있으면 어디다 답을 옮겨야 돼요? 처음에 찍어놓은 거 몇 번으로 옮겨야 돼? 1번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옮길 때 또 손이 어디로 가? 나중에 보니까 몇 번이 맞아. 처음 생각한 게 정답이라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솔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음. 아예 정답이 모르는 것들이 있어 없어? 아예 뭔지 정답 알 수가 이런 것들이 있어 없어? 학교는 몇 개? 빨리 얘기해. 몇 개야? 민법 몇 개? 만원 한 10개 이상 돼요. 모르겠어. 정답이 뭔지 모르단 말이야. 근데 이거 문제 다 읽었어 안 읽었어? 10개씩만 합시다. 10문제. 민법 문제 10문제 몰라 아무것도. 근데 읽었어 안 읽었어? 시간을 읽는하고 읽는다. 몇 분 지났을까? 한 문제 1분이라도 몇 분이야 이거? 10분이라 합시다. 몇 분이야 이거? 총 몇 분을 그냥 소비한 거야. 그러면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패스를 했다면 뭐 했다면? 읽지 않고 패스했다면 몇 분이 세이브가 되는 거야. 이 세이브된 시간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총 몇 개를 찍은 거야? 몇 개 찍은 거야? 10개, 10개 밑에 10개 할게. 5개 내가 보충해 줄게. 총 몇 개를 찍은 거야? 그래도 나중에 합격자 명단에 보면 여기 하나가 남거나 하나가 모자라거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예 모자라지 않다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읽지 않고 이거 읽었더라면 한이라도 없지. 그러니까 무경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경험은 패스로 견뎌낸다.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읽지 말고 그냥 패스해버리라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몽땅 갖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이야. 그러면 이 궁박등설 무경험을 피해가야 돼, 안 피해가야 돼? 그럼 어떻게 피해가요? 제일 중요한 거 모르는 문제 10문제는 뭐다? 내 것이 아니다. 아예 뭐 하지 마세요. 최경호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학교론 계산 문제 아예 풀지 않는다. 민법의 사례 문제 10개 이런 뭐 하지 않는다. 풀지 말아버려. 그리고 나머지 문제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분명히 무슨 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아까 여러분들 갑의 토지, 갑을, 병정, 무까지 사례 문제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뭐 해버려야 돼? 패스하고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뭐 해드리려고? 예? 격려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궁박, 경설, 무경 있죠? 이 10문제, 10문제만 뭐 할 수 있으면, 패스할 수 있으면 무경험 극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 시간 남으면 여기 이 궁박을 피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리고 꼭 뭐 하지 말 것. 첫 번째 고른 것이 정답이니까 절대 뭐 하지 말아라. 고치면 틀린다. 아니, 과거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대로 고치지 않았으면 합격하는데 고쳐가지고 틀렸다는 거예요. 2개 모자라서 떨어졌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이 공부할 때는 꼭 맨 위에다 시험 볼 때 맨 위에다가 고치면 틀린다. 항상 적어놓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합격하셨어요. 뭐 그래서 합격인지 모르겠지만 합격한 다음에 다시 그 자식을 데려왔어. 예?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학원에 등록시키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 고치면 틀린다. 그 아들도 그 다음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뭐 되지 않도록, 겹쳐지지 않도록 뭐 한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계약법이 훨씬 더 뭐 한 거예요, 계약법이. 제가 보는 시간 계약법이 훨씬 더 뭐 한 거예요.
좀 쉬운 거예요. 근데 이 계약법이 장년도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사례 문제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제가 아까 민법이, 계약법이 어디서 시작한다고 그랬어? 65분부터 시작하는데 전부 다 무슨 문제야? 사례 문제야. 시간 몇 분 남았어 지금? 풀어 못 풀어? 꽝이 한 번도 못 읽고.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뭐 답이 다 보여. 그러니까 앞에서 몇 문제를 이걸 패스하면 나중에 65분부터 계약법 문제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풀어 제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몇 가지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계약의 청약과 승낙. 이건 낙성 계약을 낸 겁니다. 무슨 계약이요? 낙성. 자, 1번.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이건 논리 모순이죠. 도달 후 임의로 철회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맞아요. 근데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무방. 조심할 것. 승낙 상대방은 특정일 것. 세 번째,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뭐 했어요? 도달 전 사망했습니다. 청약은 살아있을까 죽을까? 모를 땐 살리라고 그랬죠. 네 번째, 격지자 계약의 승낙 통지가 도달? 격지자 승낙은 도달 아니고 발송. 다섯 번째, 승낙기간 정해서 청약했으나 청약가가 승낙 통지를 기간 내 뭐 하지 못했다? 받지 못하면 그 청약은 뭐예요? 효력이 없겠죠. 5번은 정상적인 지문이 되겠죠. 자, 문제 2번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2019년 10월 23일 갑은 을에게 X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이 메일로 뭐 하면서 10월 27일 18시까지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을에게 즉시 뭐 했다? 도달했다. 1. 청약에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 확정적이어야지 청약이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청약 위인으로 간다는 것. 두 번째, 갑은 10월 27일 18시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니 지금 도달됐어요? 안 됐어요? 즉시 도달됐잖아요. 그럼 27일까지 철회하면 안 되죠. 도달 후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가 없죠.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을이 9천만 원이면 사겠다고 갑에게 보낸 이메일이 10월 24일 14시에 도달했다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지금 거기 얼마인데? 1억 원인데 9천만 원 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그러면 이 새로운 청약으로 뭐예요? 보면 되지 않을까? 네 번째, 10월 27일 20시경 갑에게 이 메일을 보냈다. 그럼 원래 몇 시까지예요? 18시까지 넘어서 갔으니까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죠. 3번은 변경을 가한 승낙이고 4번은 연착된 승낙이죠. 다섯 번째, 만일 갑이 10월 20일 돌연 사망했다. 청약은 효력을 뭐 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270페이지에 문제 4번 풀게요. 자, 1번 지문 정확하게 이해되십니까?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유상이 무상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모토로라 기억하세요? 네? M 쌍무 유상. 쌍무는 전부가 모이지만 유상이 뭐는 아니다. 쌍무는 아니다.
자, 2번 사용대차는 쌍무가 아니고 뭐예요? 편무. 세 번째, 교환계약에서 금전, 보충, 지급, 약정 있으면 그에 대해서 매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네 번째, 유상, 무상, 구별 실익은 유상계약에서 위험부담 문제. 위험부담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 쌍무, 편무의 문제지. 유상, 무상은 담보 책임이에요. 유상, 무상은 뭐의 문제? 담보. 다섯 번째, 임대인이 목적의 소유권 등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액에 유효하게 성립한다. 꼭 소유자 물건이어야지 임대하는 거 아니죠. 4번은 1번 지문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273페이지 7번 문제. 6번부터 봅시다. 6번. 다음 계약 중 공통된 효력하는 것으로 옳은 것. 자, 리을, 도급, 기업, 임대차 전부 다 무슨 계약일까? 쌍무이면서 전부 다 무슨 계약들이다? 편무입니다. 자, 1번 불가 학력에 의한 손해부담을 일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질문할게요.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응? 왜 임의규정? 또 기억 안 나요? 3편, 채권, 술 1차만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했나? 2차까지 먹으니까 그 다음날 헤맨다고 그랬지. 이기연체, 해지, 차임 증감 청구권, 약정 없는 해지 통고,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이거 무슨 규정이야? 왜 임의 규정이야? 2차 헤매가 아니니까. 항변권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왜? 2차 헤매가 아니니까. 법정 해제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아니 지금 뭐가 아니니까 왜 내 말을 안 믿어? 2차 헤매가 아니니까 무슨 규정이야? 이거 임의 규정이야. 그럼 위험부담 뭐가 있어요?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는 경우 있죠. 네? 그럼 누가 부담해요?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없으니까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해? 갑. 채무자 위험부담도 있잖아요.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아니에요. 근데 쌍무계약 체결 후 양쪽 잘못 없이 건물이 화재가 나거나 지금 같은 경우 갑자기 산사태를 가지고 집이 싹 모여오는 경우도 있어. 확 엎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계약이 무슨 규정? 위험부담 무슨 규정이 아니고 강규정 아니고 임의규정이니까 특약정해가지고 쌍무계약 체결 후 불가항력 손해를 전부 다 매순이 부담하세요. 특약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산 밑에 중턱에 딱 예쁘게 여기 뭐예요? 펜션 같은 거 딱 샀는데 지금 계약 체결로 중도금 줬는데 갑자기 산세타로 뭐 해버리면 매몰됐어.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어?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아니 매수인이 안 적혀 있지. 법률용어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누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자기 사고자 하는 집이 딱 매몰되니까 며칠 뒤에 매도에 전화해가지고 매몰돼서 이거 참 사정이 딱하게 돼서 참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라고 그래요? 위로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당신이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매수인 못해 그 사실. 중개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중개업자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모른대. 그 채권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특약도 유효한 거예요? 무효야? 그러니까 불가항력 손해부담을
일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약정은 뭐하다? 이게 중개업자도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중개업자 모를 때는 뭐 한다? 계약할 때 모르는 문장 나오죠? 무조건 지우세요. 아는 척 하면 안 돼. 모를 때는 무조건 뭐 한다? 지우면 임의 규정이 해석이 뜨잖아. 두 번째, 당사자가의 약정을 이행하면 계약이 성립합니까? 전부 다 낙성 계약 아니야. 약정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죠. 세 번째, 모두 유상 계약이지만 모두 쌍무 계약은 아니다. 모두 유상 계약이죠? 또 모두 무슨 계약이야? 쌍무요. 자, 위험부담과 동생관계가 적용되지만 특약으로 폐지하는 것은 뭐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뭐가 아니니까. 아까 채권법에서 계약법에서는 2차 해매가 아닌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기억하면 유형에 써먹을 수 있잖아요. 해제권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2차 해매가 아니니까 뭐다? 임의규정. 담보책임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왜? 2차 해매가 아니니까. 해약금 이제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뭐가 아니니까. 2차 해매니까 임의규정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 지문. 다섯 번째, 급부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급부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 경우 급부자 고의 또는 과실을 유한다. 물건 하자는 매도인의 고의 과실을 유합니까? 유하지 않습니까? 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6번은 골고루 물어본 거예요. 6번 있고요. 다음에 7번 기출문제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이런 것이 중개사 문제지 6번 같은 문제는 중개사 문제가 아니야. 상급 문제다. 그런 얘기야. 30%에 들어가는 문제다. 그런 얘기야. 기업, 갑은 자신이 소장한 그림을 갖고 싶어 하던 을에게 매도 의사를 청약했는데 누가 승낙했어요? 계약이 성립해요? 이건 상대방 일치하지가 않죠. 두 번째, 갑의 을의 노트북 매수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의 내용이 일치하고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했죠. 이게 교차 청약 성립. 디귿, 갑이 자기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한 후 사망하였지만 그 의사 표시가 갑에게 뭐가 됐다? 도달. 계약 성립하지. 리을, 갑이 을한테 10만원 시계를 매수하라는 청약했는데 청약을 수행한 을이 10,000원을 모아주면 깎아주면 계약하겠다 해서 도달했죠. 성립할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기억 리을을 이렇게 표현해요. 기억은 상대방을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기본서 보면 주관적 합치가 없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맨 밑에 리을은 내용이 일치하지 않지. 객관적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과거의 기출문제였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274페이지에 문제 8번. 8번입니다. 기업, 갑이 을에게 X라는 물건을 100만원 팔겠다는 청약 통지를 발송하였는데 을이 이 청약을 수령하기 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갑에게 X라는 물건을 얼마? 100만원 사겠다고 청약했죠. 기억이 바로 교차 청약. 무슨 청약? 그럼 계약이 뭐 할 수 있어요? 성립할 수 있다. 니은 위 기억의 경우 갑을 간의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을이 청약을 발송한 때이다. 발송을 함부로 쓰네. 교차 청약도 양청약 도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으실 때 도달인지 발송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니은짐은 틀렸다. 디귿, 갑이 X라는 물건을 매각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 물건을 송부하면서 청약한 경우, 이른바 무슨 청약? 현실 청약. 을이 이 물건을 소비하거나 사용했다면 갑을 간 X한 물건 매매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이 제목이 뭘까? 의사실현. 기억은 교차 청약이고 디귿은 뭐다? 의사실현 계약 성립. 리을 여행 중인 갑이 한밤중에 어디에 들어가서 여관에 들어서자 안내원이 곧발로 객실로 안내해 주었다면 갑과 숙박의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것도 무슨 실현이야? 의사실현. 미음.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뭐하며?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뭐하지 않고?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도 예금계약은 뭐한다? 성립한다. 이것도 의사실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예금계약은 성립한 거죠. 횡령한 것은 직원의 횡령 문제죠. 그래서 8번은 교차 청약하고 의사실현을 낸 지문들이에요. 자, 9번 가보겠습니다. 9번에서 3번 지문 맞을까 틀릴까 바로 읽어보세요.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낙성이죠. 자, 2번 지문 맞아요? 쌍무계약은 전부 다 뭐예요? 유상계약이다. 이 말은 맞죠? 다음 페이지요. 276페이지에 문제 10번.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기업 계속적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파괴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뭐가 되고요? 채무 불이행이 되고요.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배상할 손해 범위는 자 거기 무슨 이익? 이행이익. 맞는 지문입니다. 실내이익이 아니고 뭐다? 이행이익. 다음, 니은 청약의 승낙기간 내 회답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 상대방을 구속할까? 구속하지 않을까?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 뭐 하지 않아도 답이 없어도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디귿, 갑이 A라는 물건을 매각할 목적으로 을에게 물건을 뭐 하면서 송부하면서 청약을 했습니다. 을이 이 물건을 소비했거나 사용했죠. 계약 성립했죠. 이게 바로 뭐다? 의사실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 내용을 이런 모든 사항에 합의가 있습니다. 틀렸죠? 모두는 아니죠. 중요 부분에 합의가 있으면 되지요. 자, 미음을 박스하세요. 당사자가 불합의를 알고 있는 의식적 불합의. 오표시 무의 경우는 효과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자, 총칙에서 판이 있었죠. 판이 뭐죠? 불. 성립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자, 성립을 계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불합의라고 하죠. 성립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원 그리는 거 아시죠? 자, 오표시 무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X토지 팔기로 했는데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있었죠. 그러면 무슨 토지는? Y토지는 이쪽에 있는 거죠? 네? X토지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불일치를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그럼 어디 가서는 얼마 안 된다? 이건 얼마 안 되지? 쓸 수 없는 거죠?
그럼 O 표시 무해는 O 표시는 뭐지만 퍼펙트 유효. O 표시는 아니 이거죠. 불성립이죠. 무해는 이거죠. 그럼 거기 의식적 불합의는 어디예요? 아니 여기 불합의 아닙니까? 그럼 무슨 불합의하고? 의식적 불합의하고 O 표시 무해가 효과가 같은 거예요? 이건 아예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된 거지만 O 표시 무해는 X 토지는 뭐하고 Y 토지는 불성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오하고 구별할 것이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O 표시 무해도 Y 토지는 불성립이니까 착오 취소 안 되죠. X 토지는 퍼펙트 유함으로 착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 해볼게요. 11번 별표해 두시고 몇 번이요? 11번. 거기까지만 할게요. 갑은 을수의 토지를 사고 싶어서 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4월 5일 발송,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다. 4월 7일 편지를 받은 을이 갑이 제시하는 가격의 토지를 팔겠다는 편지를 며칠? 4월 10일 발송했다. 근데 우체국 잘못으로 그의 편지는 며칠? 20일 도착. 그러면 보통 연착입니까? 특수 연착입니까? 4월 10일 발송했는데 며칠 날 도착했어요? 10일 걸렸다면 이건 특수 연착. 우편 사고 있는 거죠. 자, 통지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연착 통지하지 않았죠? 그럼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가지요?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 승격 발의지 뭐. 편지 언제 발송했어요? 4월 10일. 그러니까 12번 문제는 특수 연착 플러스 승격발 낸 겁니다. 무슨 연착? 특수 연착과 무슨 발? 승격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계약법에 가서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시간 없을 때는 못 읽잖아요. 문제 못 풉니다.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네, 기죽지 마시고요. 하는 대로 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